측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캐리 특사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IA 사무총장을 만난 사람이 그 사이에 있느냐?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나오질 않습니다.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건 저는 공허하다고 봅니다. 이미 방류경정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식탁에 오르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안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전임 시장 재직 시절 있었던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역할을 맡았던 분이라면 당연히 더 내밀한 내부 정보에도 접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거여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제정된 지 40년도 넘었지만 장애인들의 일상 속 불편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취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 밤 뉴스나이트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서 미국 측과 백신 스와프 체결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먼저 백신을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나중에 되갚는 그런 방식인데 미국이 3차 접종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자국민 보호를 우선하는 시점에서 협상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백신 수급 문제가 나오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통상 르완다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꼴찌 수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도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한미 백신 스와프 추진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백신을 지원하면 우리나라가 추후 되갚는 방식입니다. 지금 미 측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캐리 특사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미국이 긴급 지원을 해주면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 기술을 도입해 위탁 생산한 백신으로 되갚는 방식과 미국이 먼저 받기로 계약한 물량을 우선 우리나라로 돌리고 이후 우리가 주문해둔 물량이 나오면 갚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정부는 우호적인 협상을 위해 우리가 미국 주도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백신 분야에서의 협력이 물론 동맹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물론 고려가 된다고 봅니다만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쿼드 참여 이런 거와는 연관이 직접 없다고 보고 미국 정부와의 백신 협력 추진 사실이 처음 공개되긴 했지만 실제 협상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1, 2차 접종을 넘어 3차 접종까지 계획하고 있는 미국으로선 선뜻 대량 지원에 나설 유인이 적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도 이를 인식한 듯 아직 공개할 만큼의 성과가 나온 건 아니라며 초기 협상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현재로선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백신 확보를 위한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도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백신 스와프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미국이 전 세계 약 80% 나라를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백신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미국이 사실상 백신 접종 완료를 앞두고 이른바 청정국가를 유지하기 위함이란 지적인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성명을 통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약 80% 나라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미국민의 해외여행 재고를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 여행객들이 위험에 노출돼 수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미 국무부는 일반적 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등 4단계로 나눠 여행주의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2단계에 속해 있고 4단계인 여행 금지는 북한과 러시아, 이란, 미얀마 등 34개 나라입니다. 전 세계 80% 수준으로 확대하면 여행 금지국은 160여 개국에 달합니다. 위험 상황을 고려해 나라마다 방역이나 입국 제한 조치를 해온 시각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별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백신 이기주의의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신 접종 완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는 커지고 있어서 이른바 청정국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라는 겁니다. 또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이었던 만큼 모든 면에서 방역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엿보이지만 여러모로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이 최대 피해 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면에 앞서서 방역을 먼저 하겠다, 환자 수를 줄여보겠다 하는 것이 먼저인데 사실은 앞뒤가 맞지는 않는 말입니다. 미국의 환자가 줄어드는 경우에 있어서 해외로부터의 변이주가 유입되면은 이 방역은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집단 면역이 임박한 이스라엘이 필수 예방 수칙은 계속 지키도록 하고 방역 단계를 완화하며 빗장을 여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각국의 대응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수정된 여행주의보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네, 백신 수급이 불안하긴 하지만 이 방역 당국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6월 말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160만 명의 백신을 맞았는데 앞으로 열흘 이내에 이 수를 30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한 75살 이상 어르신들의 화이자 백신 접종률은 1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백신을 맞지 못한 셈입니다. 전반적 백신 수급 불안 속에 어르신 접종 계획마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방역 당국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예방접종센터가 현재 175개에서 이달 말 264개로 늘면 75살 이상 어르신은 상반기 내에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한이 3개월 2분기 동안 진행하다 보니 일찍 맞으시는 분과 늦게 맞으시는 분이 있을 뿐이지 접종이 지연되거나 또는 접종을 못 받은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맞을 백신은 물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매주 25만 회분이 들어오고 5, 6월에는 더 많은 양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총 350만 명분을 이미 확보했다는 겁니다.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 중 총 175만 회 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525만 회 분도 매주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임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음 주부터 만성 신장 질환자와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으로까지 접종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돌봄 종사자와 승무원 등의 접종 동의율은 58.6%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내에 300만 명, 상반기에는 1,2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9월까지 3,6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에는 2차 접종도 완료해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164만 명이 백신을 맞아 전 국민 대비 접종률은 3.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국내 백신 접종률은 3.2%, 확진자 숫자는 일주일째 6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지만 공항에도 번화가에도 인파로 가득합니다. 네, 아직 국내 백신 접종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위험한 고비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3차 대유행 때보다 위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오전 11시쯤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 평일인데도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숫자가 비슷했던 지난해만 해도 출국장이 썰렁하다 못해 적막감이 감돌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쌓인 데다 날씨까지 풀리자 여행객 발길이 몰린 겁니다. 공항 직원들이 나서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고 요청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여행도 못 가세요. 조금만 떼주십시오.
탑승 수속을 밟는 데만 1시간 가까이 걸리기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린 탓입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말해야 되고요. 고객님들이 또 바쁘시면 말을 잘 안 들으셔가지고 막 접촉이 심하고 그럴 때도 있으세요. 그럴 때는 좀 힘들죠. 국내선 근처 주차장은 일찌감치 만차입니다. 실제로 최근 보름 동안 김포공항 국내선을 이용한 승객은 97만 명 정도, 1년 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건 공원이나 번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서울 연남동 공원, 봄 햇볕을 즐기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오히려 적었던 2차 대유행 당시만 해도 인파가 뚝 끊겼는데 요즘엔 가게들이 문을 닫는 밤 10시가 넘어서도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밤에 이제 10시 제한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마스크 벗고 술 마시고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많이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위험하겠다 이런 걱정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도 확산세가 비슷했던 지난해 11월 말과 비교하면 1,000만 건 이상 늘어난 상황. 또다시 대유행이 눈앞이라는 경고 속에도 경각심이 무뎌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도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오랫동안 사람들이 많이 참아왔고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오다가 날씨가 좋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대로라면 하루 1,200명까지 치솟았던 3차 대유행을 뛰어넘어 이달 내로 2,000명 넘는 확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아직 국내 백신 접종률은 3.2%, 위험한 고비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여기에다 이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도 이어져 경북 구미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진주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했고 부산은 무료 진단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구미의 LG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입니다. 지난 18일 사무동 직원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19일에는 직장 동료 7명과 가족 3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김해와 대구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공장 직원 800여 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확진자의 고등학생 자녀 등 가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만큼 지역사회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일상 속 감염이 속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선장 모임이 아파트 모임과 목욕탕으로 확산하면서 20명이 추가 확진됐고 대구에서는 서구 사우나 관련 확진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의 발생 양상을 보면 여전히 가족, 지인 등의 소규모 접촉과 지역의 집단 감염이 주요한 감염 경로입니다. 최근에는 음식점, 주점,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남 진주에서는 지인 모임을 통해 4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모두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시는 확진자가 줄지 않자 오는 26일 오후 3시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유흥업소 관련 환자들이 폭증한 부산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무료 진단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와 임시선별진료소는 물론 부산 지역 21개 의료기관에서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만 할 건 아니라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됐습니다. 정 장관은 안전성 입증, 우리 측의 검증단 참여 등을 전제한 말이었다고 강조하고 일본이 방류를 강행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 국제공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현재 상황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굳이 반대할 건 아니라고 했던 발언은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기준에 따른 투명한 방식, 우리 측 전문가의 검증 참여 등이 전제라는 설명입니다.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냐, 그러한 그 지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왜 우리가 반대를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지만 정부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IAEA 사무총장과 일본의 주무장관이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IAEA 사무총장을 만난 사람이 그 사이에 있느냐?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나오질 않습니다. 일본은 전혀 뭐 여기에 외면하고 우리 측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건 저는 공허하다고 봅니다. 이미 방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제 제소도 대통령 지시 때문에 마지못해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거 확인했는데 이 내용 청와대 보고하지 않았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근데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검토된 사항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까? 그 의견은 그 로펌의 의견일 뿐이고 실질적인 준비는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장관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긍정적인 나라는 미국뿐으로 국제 여론이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방류를 저지할 뚜렷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저희가 일본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바다에 뿌려주고 난 다음에? 그 상황까지 저희가 가상을 하고 뭐 현재 우리의 대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 장관은 IAEA와 협조, 확실한 국제 공론화와 함께 국제 제소 준비를 위해 주변국들과도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네, 정의용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검증 과정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요청을 하고 IAEA로부터 긍정적인 입장을 받아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미국에는 일본의 이번 방류 결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며 대학생 30명이 삭발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수입 절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두고 연일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는 일본 대사관 앞.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농성에 이어 이번에는 대학생 30여 명이 릴레이 삭발에 나섰습니다. 칠흑 같은 머리칼을 밀며 일본 정부의 강한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세계인을 향한 핵 전쟁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저지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 바다 건너오는 해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해양경찰 또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중국과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 수산물을 일본산과 섞어 파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해수부 그 수산물 품질 관리원하고 뭐 식약처하고 뭐 이렇게 유관기관 해서 그 일선 서에서 일단 그 협조가 와서. 일본산 수산물의 90%가 거쳐가는 부산 감천항 관문도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입 식품 검사를 강화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의 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 시간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턴 방사선 검사 장비도 23대에서 36대로 늘리고 분석 인력도 12명 증원했습니다.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안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연일 우려와 반발이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방사능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여러모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이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를 YTN이 단독으로 확보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딸의 안전을 위해서 회사 돈으로 포르쉐를 사줬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엉뚱한 해명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거액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입니다. YTN이 단독으로 확보한 이 의원의 친서를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적용한 횡령 혐의 금액을 두고 이미 지난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빼돌린 돈을 다시 회사에 돌려줬다고 해도 횡령 혐의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회사 돈으로 딸에게 값비싼 외제차를 리스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과거 교통사고를 당했던 딸의 안전을 고려했다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역시 개인 돈이 아닌 회사 돈을 쓴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처럼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들로부터 거액을 빼돌려 큰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된 액수만 합쳐도 5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4월 15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현재 국회는 대정부 질문 관계로 내일까지 본회의가 열리는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추진합니다. 재보궐선거 민심을 통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았던 만큼 국민의힘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른 박 전 시장의 장례 등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면서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전임 시장 재직 시절 있었던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 시장은 유사 사건이 다시 없도록 성비위가 확인되면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 특별기구로 격상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피해자가 업무에 복귀하지만 서울시의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선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르고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보면서 피해자는 또 하나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시장은 사건 당시 인사와 장례식 등 관련 책임자는 이미 인사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차 가해 재조사에서 추가 관련자가 드러나도 피해자의 업무 복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 징계는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건의에 대해서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이 관계부처에 발언을 요청하자 국토부와 법무부, 문화부 등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는 오세훈 시장의 공식 사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의 진정한 사과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신이 받은 사과는 SNS에 올린 입장이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논평 형식이었다면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한 오 시장의 모습에 눈물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뒤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석 달 만에 재개된 형사재판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국회 탄핵안 표결 당일 아침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폭로하는 음성 녹음을 전격 공개하는 등 논란을 빚었지만 공개석상에서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탄핵 소추 뒤에 처음으로 모습 드러내셨는데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대법원장님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법원 정기 인사 이후 재개된 첫 재판에서는 바뀐 재판부가 항소 이유에 대한 양측 입장 등을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 중인 법관에게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는데도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직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헌법상 누구도 구체적인 사법작용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직권이 있다고 해도 담당 판사의 의사결정이 침해된 건 아니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을 위해 형사재판 기록을 보내달라는 헌법재판소의 요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양측 의견을 듣기 위해 보류해왔지만 이의가 없는 만큼 임 전 부장판사 측과 탄핵소추 대리인단 뜻을 수렴해 필요한 기록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은 20여 분 만에 끝났고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심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자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다음 달 25일 예정된 다음 재판에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추문서를 보도한 일본 산케이 신문 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주심 판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당 재판의 판결문 수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일주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보낼 재판 기록에서 제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의견을 달라고 요구한 만큼 탄핵 심판 절차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LH 전 현직 직원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백사마을의 재개발 사업을 노리고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직원은 해당 지역 사업소장을 지낸 경력이 있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 철거를 앞둔 오래된 주택과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재개발 시행 계획에 따라 주민 75%가 이주를 마무리했습니다. 2006년도에 LH 본부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선 이제 LH가 시행사가 되기 위해서 동의서도 받고 활동을 막 해갖고 2009년도에 정식 이제 우리의 시행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09년 5월 LH 전직 직원 A씨의 둘째 딸이 이곳 땅 100제곱미터를 1억 9천만 원에 사들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불과 열흘 전이었습니다. 4년 뒤 아파트가 완공돼 분양권을 받으면 10억 원 가까이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첫째 딸과 셋째 딸도 인근 땅을 샀는데 매입 목록엔 무허가 건축물도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놓고 아마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공무원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못 봤으니까. A씨는 땅 매입 9개월 전까지 LH 전신인 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중개본동 사업팀장을 지냈습니다. 이 때문에 업무상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습니다. 이 팀에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달래는 거예요, 지금. LH 현직 직원 B씨 역시 백사마을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B씨 장모가 지난 2009년 분양권 보상 기준인 1982년 전에 지은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역할을 맡았던 분이라면 당연히 더 내밀한 내부 정보에도 접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거여서. 마을 주민들은 분양권을 노린 이른바 알박기 투기라고 보고 경찰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패방지법 공소시효가 7년이라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민주당의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당 안팎에서 지목이 된 부동산 문제. 민주당이 정책 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종부세는 줄이고 대출은 대폭 늘리자는 목소리까지 나오자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력한 개혁 추진을 내걸었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이틀 연속 부동산 대책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꼼꼼히 살펴서 가장 절실한 민생 과제부터 입법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세제 강화 기조의 변화를 계속해서 예고한 겁니다. 민주당이 우선 검토하는 대상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완화입니다. 주택가격 상위 1에서 2% 소유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기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미 법안 발의까지 시작됐습니다. 지난 4.7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세제 완화 검토와 함께 민주당 안에서는 대출 규제까지 이참에 확 풀자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당권 주자인 송영길 후보는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제 완화에 대출 규제 완화까지 야당은 그렇다 쳐도 여당까지 적극 나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좌절하고 그래서 세금도 올랐는데 지금 집값 부추기는 방안만 여야가 앞다퉈서 내고 있어요. 어디가 연지 어디가 야인지 구별도 안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 이후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치솟는 거에 화들짝 놀라 공약 재검토와 함께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거꾸로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네, 부동산도 물론 출렁였습니다마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불황을 겪었던 지난해 소득은 줄고 소득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투자 열기에 빠져든 20대는 빚이 크게 늘었고 또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된 부모는 교육비에 가장 많은 돈을 썼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세에서 64세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10,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살림살이를 돌아봤습니다. 해마다 오르던 가구 총소득은 지난해 478만 원으로 집계돼 2018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줄어들던 부채 보유자 수는 지난해 10명 가운데 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부채가 일정하게 줄어들었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보다 15% 역행한 겁니다. 지난해 하위 20%와 상위 20%의 가구 소득은 183만 원 대 895만 원. 지난 2017년부터 줄어들던 소득 격차가 지난해에는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주식 투자 열풍에 20대는 비율이 15% 넘게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마이너스 통장 부채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20대는 74%나 폭증해 빚투 자금으로 짐작됩니다. 40대 부모의 경우 자녀가 초등생이면 식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쓰지만 중고등생 자녀가 있으면 교육비가 지출 1순위가 됩니다. 이들의 교육비가 높은 건 어떻게 보면 40, 50대의 가족 구성원의 차이, 그러니까 중고생의 비중이, 자녀의 비중이 많다는 것, 그다음에 자녀의 수가 20, 30대보다 많다는 것에 기인할 수 있는데요. 사교육비로 인한 교육비의 지출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집을 가진 40대는 매달 570만 원을 벌며 6억 1천만 원의 자산이 10년 뒤에 8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전월세 세입자인 40대는 월 소득 440만 원과 총 자산 2억 8천만 원을 갖고 10년 뒤 4억 8천만 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석 달여 만에 종가 기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21.86포인트 0.68%가 오른 3,220.7로 마감을 해 지난 1월 25일 기록한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사자세 흐름 속에 오늘도 외국인이 3,200여 원어치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반쿠데타 시위에 참여했다 숨진 시민들의 묘지를 파헤쳐서 시신을 멋대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군부가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19세 소녀 치알 신이 시위대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는 억지 주장도 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미얀마군이 제2의 도시 만달레이 주택가에서 시민을 향해 총을 쏩니다.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불을 끄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군경이 주택 여러 곳과 오토바이 등에 질러놓은 불입니다. 군 트럭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시신을 주택가에 던져놓고 가버렸는데 몸 군데군데 화상 자국이 있어 죽기 전 고문을 받은 흔적 같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미얀마군은 숨진 시위대의 묘지를 파헤치기까지 했습니다. 공동묘지에 묻힌 12구의 시신을 꺼내고 봄 혁명의 영웅이라고 적힌 추모비를 부순 뒤 마음대로 딴 곳에 묻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이제 고인에게 편히 쉬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됐다며 사악하고 괴물 같은 군부라고 비난했습니다. 미얀마군은 또 군경의 탄압에 희생된 시민의 숫자를 터무니없이 낮춰 공분을 샀습니다. 군부가 운영하는 MRTV는 쿠데타 이후 숨진 민간인은 258명이라며 700명 넘게 집계한 인권단체의 수치는 과장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더욱이 240명만 군경의 총에 맞아 숨졌을 뿐 나머지는 사고로 숨지거나 자연사했거나 시위대가 서로 총을 겨누다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군경이 사망자 번호 624번이라는 걸 실수로 노출한 장면이 군의 형편없는 컴퓨터 실력이 거짓말을 가리지 못했다는 비난과 함께 SNS에 퍼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또 다 잘 될 거야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머리에 총을 맞아 숨진 19세 소녀 치알 신이 시위대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는 군부의 주장에도 치를 떨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UN 전현직 사무총장들은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Today, ASEAN's role is more crucial than ever as the region faces an urgent crisis in Myanmar. Both the United Nations and its regional partners now have a fleeting window to cooperate through strong action to halt the ongoing atrocities in Myanmar. 오는 24일 열리는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미나웅 hlaing 최고사령관은 미얀마 대표로 초청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나온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하자 국방부는 안보 상황에 기초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심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가산점에 대한 논란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여성 징병제를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는 나흘 만에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남녀평등 복무제와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성계는 관련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치나 성별 간 갈등 문제로 접근하는 현상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하는 만큼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불똥은 군 가산점으로도 튀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남녀차별 소지를 이유로 승진 자격 기간에 군 경력 반영 삭제를 추진하자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왔고 여권에선 이들의 싸늘한 표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군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승진 때 군 경력 반영의 필요성은 강조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군 가산점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제대 군인에 대한 군 복무기간 호봉 산정 등은 가능하다고 판시했던 만큼 군 복무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은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기업 내 승진 심사 때 군 경력 반영과 관련한 형평성, 사회적 합의 가능성,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가 세상을 보는 창구죠. 그런데 의약품이나 생활필수품조차 이 점자 표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년 전 시력을 잃은 이차용 씨. 갈증이 나는 한여름에도 혼자서 편의점이나 마트 가는 건 망설여집니다. 원하는 음료를 찾기 힘들어서입니다. 탄산하고 요 뒤에 거는 또 뭔지는 모르겠네, 요게. 지난 2008년부터 음료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캔 음료에 점자를 새기기 시작했지만 음료 혹은 탄산으로만 표시했습니다. 사이다인지 콜라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콜라를 좋아하는데 사이다를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단순히 음료로만 돼 있다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나마 점자 표기가 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팔고 있는 맥주들입니다. 이렇게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는 아예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약국에서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두통약과 소화제, 해열제 등등 포장지 대부분 점자 표기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무슨 알약 같은데, 알약 같아. 약사들이 약 종류와 복약 방법을 일일이 설명해 준다 해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점자 표기된 거 본 게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주의사항이 뭐가 있고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사항 등을 좀 점자로 표기를 해가지고 자세히 읽을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식약처가 조사한 전체 의약품 44,751개 가운데 점자가 표기된 제품은 단 94개, 0.2%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점자로 약 이름은 표시돼 있다 해도 유통기한이나 효능, 주의사항 같은 핵심 정보는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약을 잘못 선택해서 먹거나 급하면은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그런 경우에는 오남용이나 진짜 약을 잘못 먹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죠.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품 관련 규정에서 점자 표기는 필수가 아닌 권장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적자는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며 표기 확대에 난색입니다.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그냥 새롭게 세팅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새롭게 대응할 때마다 비용이 그때 새롭게 산정이 돼서 식료품 같은 생활 필수품은 권고마저도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의약품 관련된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이런 문제가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건 1981년, 올해로 41번째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에게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온전히 주어지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 여야는 4.7 재보궐선거 쟁점이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 백신 수급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정부 질문 주요 장면들 짚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또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정부 질문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보면 백신 문제, 오염수 방류 문제,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됐는데 먼저 정부가 한미 간의 백신 스와프 문제를 추진 사실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말에 그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기반한 한미 백신 스와프를 제안한 거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외교부에서 백신 스와프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을 뿐만 아니라 미측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 적극적인 백신 외교 없이 이런 시급한 백신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에서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측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캐리 특사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자, 바로 여쭤볼게요. 이 백신 수화품 문제 어떻게 전망될까요? 미국에선 일단은 집단 면역에 좀 집중하는 입장이라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뭐 수화프라는 게 우리 통화 수화프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서로 돈이 필요할 때 바꿔주는 건데 사실은 뭐 통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원화를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뭘 미국에 줄 건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 빌려온다기보다는 이제 백신을 구해오는 입장인데 지금 뭐 두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위탁 생산을 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네. 미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인구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 좀 가져오는 비율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뭐 어쨌든 야당 의원이 지금 박진희 의원 원래 뭐 미국 통이기도 하고 외 통이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쿼드 가입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신중할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 투자 같은 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미국은 지금 지난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도 반도체 이게 들고서 굉장히 했던 것처럼 반도체 굉장히 어찌 보면 미국에서 자체 생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이 백신 수화파도 좋은 안이다, 해볼 만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아까 그 박진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얘기를 꺼냈다고 좀 타이밍을 지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야당에서는. 네, 그리고 늦어도 많이 늦고요. 저는 사실 정의용 장관이 약간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 언급된 캐리 특사가 어떤 자격으로 국내에 왔느냐. 기후 특사입니다.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기후 특사와 만나서 백신 수화포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제가 아는 외교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박진 의원도 외교통으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대처가 늦을 뿐만이 아니라 정교하지 못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근택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백신 물량을 먼저 양보받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외교적으로 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주도의 쿼드에 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이 열을 올리고 있는 대중국 압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정도의 외교적 카드를 내밀지 않고서는 미국 입장에서도 본인들 자가 면역 형성하는 게 집단 면역 형성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선뜻 화이자나 모더나 물량을 내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중국 압박 라인에 우리가 힘을 보태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만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북한과의 관계도 한층 더 경색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이 한반도 평화,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놓았던 문재인 정부가 과연 백신을 받자고 중국과 북한 두 나라와 관계가 매우 나빠질 수 있는 미국발 대중 제재의 이 적극적인 움직임에 들어설 것인가? 그 부분도 상당히 문재인 정부로서는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지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기후특보와 무슨 백신 수화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현재 단계에서 뚜렷하게 진척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걸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그동안은 늦었지만 앞으로는 한번 잘 해보겠다. 이런 대응 방안을 밝혀야지. 지금 이 대정부 질의에 나와서 약간 말장난이나 다름없는 핑계대기로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가하는 태도, 저는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 아마 이제 쿼드에 가입할 거냐 문제를 백신하고 연결시키는 건 좀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백신은 지금 당장 급한 문제지만 네. 우리가 쿼드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는 뭐 10년, 20년 내다봐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는 아닌데 저는 반도체 같은 건 충분히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어쨌든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고 중국을 좀 배제하고 그다음에 그건 경제 문제거든요. 네. 그거는 또 우리한테도 꼭 불리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지금 백신 확보 문제를 여러 가지 어떤 옵션 중에 지금 뭐 수화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네. 협상 방안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캐리 특사 같은 경우는 물론 기후 특사입니다만 이분이 또 원래 외교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기후 특사로 왔다고 해서 기후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민관 뭐 어쨌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형식이나 이런 거에 크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청와대 대응이 좀 늦었다 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청와대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지난 16일에도 브리핑을 했고 어제인 19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위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16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백신 확보 문제가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좀 미온적인 반응을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19일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 중에 백신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걸 사전부터 5월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을 확보하는 문제를 청와대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면 16일에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도 이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다라고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그때는 뭔가 내부 논의가 안 된 것처럼 뚜렷하게 설명을 못하다가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일본의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미국을 방문하고 온 다음에 화이자 CEO와 통화해서 뭐 1억 회분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 되자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만에 19일에 수보회의에서 우리도 백신 문제 바이든 대통령과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한 것. 이 정도의 준비 상태로는 뭔가 확실한 만한 국민들을 안심시킬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준비를 남은 기간이라도 더 열심히 하시라. 정말 더 철저히 하시라는 당부 말씀을 이 자리에 빌려서 꼭 드리고 남은 싶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일단 한미 정상회담 그렇죠.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뭐 어떻게 일본 보십니까? 총리가 일단 성과를 냈잖아요. 직접 뭐 통화를 해서 화이자 통화를 해서 어쨌든 1억 정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봐요. 만약 네. 일본 정도의 성과를 못 낸다 그러면 사실 일본 접종률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낮거든요. 일본도 지금 올림픽 앞두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이 이제 백신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저는 일차적인 기준이 될 거라고 봐요. 일본 정도의 성과는 내야 된다라는 아마 청와대 뭐 외교 당국자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한일 간의 어떤 관계도 있지만 그런 경쟁 관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월 20일이고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5월 말로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그때까지 좀 시간을 갖고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이제 평론가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정의용 장관 백신 수화법 발언 이후 1시간 뒤에 미국이 난색을 좀 표했다는 어떤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당연히 쉽지 않겠죠. 네. 지금 미국도 아마 뭐 2차, 3차까지 부스터샷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아마 뭐 지금 대부분의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백신은 다 미국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우리가 사오려는 백신들도 대부분 뭐 미국에서 다 가져가고 있죠. 그렇지만 뭐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수합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알았어 줄게 이렇게 같지는 않아요. 이건 굉장히 어찌 보면 민감한 문제고 뭔가 이제 협상이 지렛 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지렛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저는 뭐 배터리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얘기는 안 나왔지만 사실은 미국에 있는 모든 지금 자동차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쨌든 배터리 이번에 이제 SK랑 LG도 풀었지만 미국 내 공장을 짓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사실 그러기 원하고 있고 근데 아마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래도 배터리와 반도체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앞서 있고요. 저는 충분히 두 가지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만약에 정말 백신을 내어준다면 네.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 이상의 훨씬 안보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그러한 조치, 뭐 쿼드 가입을 포함한 그러한 조치들을 아마 카드로 내미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상황이 간단하지 않은 게 단순히 뭐 삼성이나 SK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에 투자만 해서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이 국가안보전략회의, 반도체 전략회의에 깜짝 등장해서 반도체 부품 들고 흔들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한 반도체가 이젠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이나 SK가 이제는 미국 내에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중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나 SK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중국 내 공장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미국의 반도체 투자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생산 기지 하나를 포기할 정도의 큰 결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만한 준비가 우리 경제계에 되어 있는가? 그리고 청와대와 경제계 사이에 그만한 결단에 대한 의사소통이 되어 있는가 이 문제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미리 백신을 잘 수급할 준비를 했다면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이렇게 부랴부랴 뭘 내줄까? 심지어 잘못하면 중국 공장을 폐쇄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 고민까지 할 레벨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대처를 미리 못했다는 게 참 두고 아쉬움으로 저도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여기까지만 이제 듣겠습니다. 양자택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해서 중국 공장 폐쇄해야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는 중국이나 미국과 사실은 경제 교역은 중국이랑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도양단적으로 판단할 건 아니고 그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용 장관 얘기한 김에 또 바로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또 정 장관이 좀 진땀을 뺐다고 해야 될까요? 말이 좀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대목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또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앞으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라. 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또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왜 제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냐. 그러한 그 지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왜 우리가 반대를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네, 다시 한번 좀 대목들을 들어봤는데 정 장관은 일단 절차적인 얘기를 하느라라고 네네. 해명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민감한 시기 때문에 반대할 건 없다만 남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들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해명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결국은 뭐 우리가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일본이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거를 바다에 버려도 되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앞에서 뭐 몇 가지 조건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라. 우리한테 정보 공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해라. 그런데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IAEA랑 같이 갔을 때 그 모든 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느냐. 그냥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말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보고 판단하겠다 정도 가면 되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 검토하러까지 했는데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네.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좀 시각에 문제가 있다 보고요. 기본적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가 참여해서 검증을 하겠다. 그리고 검증 과정에 모든 자료를 공개해라. 이 정도까지만 저는 갔으면 된다. 그 뒤에 말은 제가 보기에 할 필요 없는 얘기를 굳이 했다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정부의 입장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재판소 제소 이야기를 하는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문재인 정부의 한 축을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네. 단순히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과거 청와대 안보실장 역임할 때부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총 지휘해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분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굳이 반대할 근거가 없다고 말하면 대체 정부와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은 무엇인가? 일단 국민들이 많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결국에는 미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미국이 한일 관계 회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인 게 원칙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가장 원론적인 이유일 텐데 이 한일 관계 회복을 신경에 써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나 주요 기념사에서 일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로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치게 이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너무나 많이 활용해 왔기 때문에 이걸 어느 날 갑자기 기조를 전환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그럼 지난 3년,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반일 정책은 무엇이었던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솔직하게 책임자가 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정도가 한일 관계가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의 어떤 정책들 예를 들면 네. 뭐 대법원 판결,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여러 가지 매듭을 풀겠다. 이 오염수 방류 문제 같은 경우도 좀 더 큰 시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이 따로 있다.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민주당이나 대통령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주무부처 장관인 정의용 장관 같은 경우는 원칙적인 허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정부의 입장이 뭔지 모르니까 야당도 비판하기도 어렵고요. 언론에서도 일관된 입장이 나와야 이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정도도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 무엇인지부터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는 그러한 절차와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요. 한일 관계 문제랑 관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제 환경단체라든지 그린피스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제 기본적으로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저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도 대부분 반대 다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뭐 반일 감정을 이용한다 이런 프레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본이 기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한일 관계와는 관계없이 더군다나 미국이 찬성하는 거 관계없이 미국이 찬성한다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은 너무 멀리 있고 우리는 가까이 있는 나라거든요.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환경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정의용 이 외교부 장관의 기본 발언이라든지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 얘기는 이제 오늘 나온 얘기고 다음 이제 사면과 관련된 건 이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먼저 또 관련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 경쟁 중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이 총수가 이렇게 수감된 상태로 반도체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나 사면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장관 권한이지 않습니까? 가석방은?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예, 검토한 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아직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 건의하는 게 장관이 할 일 아닙니까?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건의할 생각도 아직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네, 곽상도 의원 질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좀 짧고 간결하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인데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석방이 기본적으로 형기의 3분의 1 정도 채움되거든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아마 올해 1월에 구속됐는데 그 전에 1년을 살았어요. 근데 총 형량이 2년 6개월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 7월 정도 돼야 이제 만기를 채우는데 지금 어쨌든 1년 한 4, 5개월 정도 반 정도 살았기 때문에 2분의 1 정도 살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요건은 됩니다. 요건은 되는데 과연 이제 적절하냐 이 문제가 있겠죠. 근데 뭐 아마 저는 근데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있으면 반도체 투자를 못 하느냐. 기본적으로 뭐 삼성전자라는 그 큰 회사가 이재용 부회장 개인 회사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반도체 우리 지금 파운드리 반도체 대만이 TSMC랑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마 예전에도 보면요. 총수가 구속됐을 때 오히려 주가가 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스템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반도체의 전쟁 중이기 때문에 총수가 가석방이나 사면을 해야 된다. 이 논리가 과연 언제까지 통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같이 큰 회사가 한 개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할 걸 못하고 못할 걸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관계기관에 전달을 했다 이렇게 또 밝혔거든요. 앞서 또 어떤 정부의 엇박자를 짚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홍남기 부총리 일단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실리와 국익 두 가지 측면만 생각해 보면 이재용 부회장 사면하는 게 국익에는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투자가 단순히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미국의 반도체 안보 전략회의에 바이든 대통령 직접 등장한 것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패권 전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너의 결단이 필요한 굵직굵직한 거시적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얻는 등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해야 되는 절차절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제사절단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 간다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의 이 조야의 주요한 인사들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충분히 중국이 아니라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할 의사가 많다. 오너가 직접 말한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카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미국에서 우리에게 백신을 조기에 많이 공급해줄 그러한 확률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국익 차원을 보자면 과거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건희 전 회장을 사면해줬던 것처럼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면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카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3년,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원칙이나 적폐청산이라는 키워드를 지나치게 강조해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익 때문에 사면을 해주고 싶어도 사면을 해주면 그동안의 원칙이나 적폐청산은 뭐였느냐 이런 반문을 받을 수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넓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현실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부동산 이슈도 대정부 질문에서 크게 이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 내용도 좀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2달 전에는 종부세 기준과 관련해서 완화를 검토한 바가 없다. 잘라 말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변동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유연해 주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입니까? 그때 제가 이 9억 원이 10년 전에 설정된 거긴 하지만은 잘못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시장에 잘못되게 부동산 완화에 잘못된 시그널이 가서 부동산 영향이 있을까 봐 지금으로선 검토한 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앞서 김은혜 의원이 무슨 변동 사유가 있어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를 포함해서 보유세 완화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좀 정책을 손질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지금 나왔지만 뭐 김병욱 의원이 아마 종부세를 좀 인상하는 거를 발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아마 이번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아마 그 내면에는 세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금이 많이 올랐다. 집값이 오르니까 사실은 공시가도 오르고 그에 따라서 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가 오르는 건
건 맞는데 네. 그게 너무 급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 내야 되느냐. 사실은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누구든지 세금 오르면 싫어하는데 원래 이제 종부세가 지금 9억 정도 되면요. 아마 서울 전체 아파트 한 3.7% 정도 되는데 근데 서울 지역 아파트만 보면 한 25%가 돼요. 그냥 4분의 1 정도 들어온 거예요. 이미. 이번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를 12억 정도로 올리면 아마 전체 아파트는 한 2% 정도로 들어오겠다. 당초에 종부세가 뭐 약간 부유세 개념으로 된 거거든요. 1%나 2% 정도 상위만 내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재산세 내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종부세를 내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 이번 아마 보궐선거 과정에서 세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표로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뿐만 아니라 지금 재산세 감면 부분도 6억을 뭐 9억으로 인상하자 이런 얘기들이 선거 과정에 나왔던 거고 사실은 야당이나 뭐 언론에서도 아니, 선거 끝나면 없어질 거다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민감한 문제예요. 단순히 뭐 재산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도 오르거든요. 저는 뭐 아마 정책이 변경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따 여당 얘기할 때 조금 더 짚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평론가님께도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좀 정책 손질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주택자 실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게 맞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많은 정책 논의되고 있는 것이나 법안 발의되는 것이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2030 청년 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적 대안은 아직까지 마련이 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뭐 신규 공급 청약이 있을 때 신혼부부 특공 등이 있는데 이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수준을 맞추려면 실제로는 서울에서 집 사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 소득 수준 맞춰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에 한해서는 소득 수준을 완화해주거나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 청년 세대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LTV라고 하죠. 대출 비율을 적극적으로 늘려주는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90%까지 늘려주자 이런 과감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집값의 90%?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 세부담 완화와 함께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가 집 살 수 있는 제도적인 혜택을 마련해 주는 게 반드시 보완돼야 될 정책 수정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세부담도 완화가 되고 이 신규 공급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장치들이 마련된다면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은 뭐였죠? 본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 자체가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올리기만 올리고 4년 지나서 전부 다 턴백이 되는 다시 돌아가는 무효화가 되는 그러한 결론을 낳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보완이 완벽하게 필요하지만 된다고 하여도 지난 문재인 정부의 4년이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투기꾼 잡느라 실제 수요자들이 힘들게 했다는 허송 세월이었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증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 부동산 문제 좀 짚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당이 야당인지 여당인지 모르겠다. 관련해서 한번 듣고 또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집값 폭등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좌절하고 그래서 세금도 올랐는데 지금 집값 부추기는 방안만 여야가 앞다퉈서 내고 있어요. 어디가 연지 어디가 야인지 구별도 안 됩니다. 앞서 그 변호사님께서 조세 저항에 대한 부분을 네네. 언급하셨습니다만 여기에다가 또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좀 완화해 주자라는 얘기가 또 당대표에 나선 후보로 입에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너무 또 흩뜨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빚내서 집 사라는 예. 시즌2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건데요. 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오른다 그러면은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지금 일주일 내에 재건축 풀겠다 그러다가 집값이 몇 억씩 오르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하는 거잖아요. 규제를 네. 강화했다 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여야 사이에 지금 집값이 더 올라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저는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2030 세대가 집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단순히 이거를 빚만 많이 낼 수 있게 90%까지 대출해서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난번에 선거 과정에 박영선 후보가 나왔던 게 반값업체 얘기했었거든요.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를 공급하겠다. 네. 서울 시내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아예 제3기 신도시의 일부 한 도시를 그렇게 반값업체로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도 필요하다 보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좀 아쉬운 부분은 아마 여당에서 하려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임대 아파트, 임대 사업자 갖고 있는 아파트가 100에서 한 160만 정도 된다 그래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보유세라든지 아니면 양도세를 뭐 소급 문제라 이러면서 그걸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을 동인이 없어졌어요. 혜택을 그대로 주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100만 원에서 160만 원은 사실은 지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 나중에 양도세도 안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 사업자들의 이 혜택을 계속 줄 것이냐. 지난번에는 아마 안 됐지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집값 부추기는 방안만 여야가 앞다퉈서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질문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정 의원이 맥을 좀 잘못 짚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대출 규제나 부동산 규제 때문에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건 지난 4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특히나 수도권 거주하는 국민들이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오죽하면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방향을 전환해서 실수요자에게는 언제든지 대출 혜택 등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영끌에서 패닉 바잉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내가 다음 몇 년이 지나면 집을 못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30대들이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 공포에 질려서 계속해서 추격 매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대출 규제 풀어주는 것과 공급 확대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당장은 재건축 재개발이나 공급 확대가 그 지역의 집값을 다소 부추기게 할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급을 계속 틀어막는 한 서울 시내의 신축 수요가 너무나 희귀해지기 때문에 신축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게 되고 그렇다 보면 그 주변의 구축도 이 신축과 키 맞추기라는 방향으로 조금 이따 따라오르는 그런 현상을 지난 4년 동안 계속 봤거든요. 네. 단기간에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있더라도 그 부분을 당국이 세밀하게 모니터링해 가면서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 허가제도 다시 꺼내 들었잖아요. 일정 부분 규제를 보조적으로 쓰면서 전반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신도시 등을 통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4.7 재보궐 이후에 야당이 기존에 주장하던 것에 여당도 이제는 완전히 동의했다. 민심에 의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 관련 기사에 좀 여러 댓글들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댓글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어떤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적으로라도 좀 묘수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조금 긴급 브리핑까지 열어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일단 어떤 내용으로 사과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전임 시장 재직 시절 있었던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르고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보면서 피해자는 또 하나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정 책임자의 공개 사과이기 때문에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울시가 밝혀왔던 입장과 좀 다르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는 거겠죠? 일단 서울시장이 없었죠. 그동안 겨울이 상태였고 그동안 아마 서울시에 있던 분들이 직접 밝히기 좀 곤란했을 사정인 것 같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박원순 시장의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피해자가 원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된 사람이 직접 어쨌든 구두로 이렇게 사과를 하기를 원했을 것 같은데 피해자의 어쨌든 의사에 맞게 저는 그래도 시장으로서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사 사건이 다시 좀 재발되지 않는 데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것도 근데 이제 아마 기존에 이거는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기존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아마 외부에서 회견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아마 이런 구조 아니 신고 담당제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근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인식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인사 조치는 했다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외부인을 통해서 전문가로 위원회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는 아마 그래도 박원순 시장 같은 사건이 다시 생기지 말아야 된다. 이건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사회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래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하겠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조차 이 발표를 사전에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브리핑을 열게 된 방식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을 조사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새로 부임하고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아직까지 인사를 제대로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장례 절차를 책임졌던 행정국장에 대해서 문책성, 자천성 인사를 한 건데 예. 이 여성가족정책실조차 오세훈 시장의 인사는 아닐 겁니다.
박원순 전 시장 그리고 서정엽 권한대행 때 있던 인물들이 줄을 이루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서울시의 지금 여타 부서들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결자 해지의 자세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의논을 했다가 이게 섣불리 또 언론을 통해서 세워나가게 되면 설왕설래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에 이제 서정엽 전 이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인권위 조사 발표가 있고 난 후 올해 1월이었나요? 피해자를 향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네.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식장에서 박 시장을 기려야 된다, 그 뜻이 헛되게 하면 안 된다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언행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서정엽 전 권한대행의 사죄는 전혀 받고 싶지 않았겠죠. 진정성도 안 느껴지고. 그런 측면에서 사건 발생 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온 제대로 된 공식 사과다. 이것 자체가 가진 의미가 매우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발언까지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사리판 이런 표현을 썼고 또 이번엔 흙탕물이다 이런 비유를 했거든요. 연일 뭐 이 질문도 이 시간 통해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강경 발언 이어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결국은 뭐 윤석열을 누가 차지라기보다는 누가 하고 손을 잡을 거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차기 대권을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 싸움인데 야권의 대선 후보를 누가 만들 거냐. 근데 지금 발언이 제가 보기에는 같은 당에 있던 분인지 모를 정도로 사실은 뭐 아사리뿐만 아니라 뭐 전과자 무슨 뭐 이렇게 일본어 그런 네. 얘기도 쓰면서 굉장히 험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가 아무리 뭐 도의가 없다 선치라도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까지 같이 선거운동하고 하던 분들인데, 근데 저는 사실은 이 타임에 좀 아쉬운 거는 예. 사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윤석열 총장. 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를 표명하든 누구를 만나든 아니면 아이고 왜 저를 갖고 이렇게 싸우십니까? 저는 뭐 어쨌든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은 가만히 있고 주변 사람들만 어찌 보면 이 사람하고 인연이 있다. 나한테 와야 되지. 저기 가면 망한다. 아니다. 우리한테 하면 우리는 돈도 많고 조직도 있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오히려 좀 즐기고 있다고 봐요. 본인이 일단 지지율도 오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정치에 약간 초년병인 게 나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고 이럴 때는 본인 때문에 그러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의 어떤 대권 행보를 떠나서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조용히 만난다든지 해서 서로 싸우지 마시고 제가 적당히 잘 판단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보기 안 좋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나한테 오면 되고 저쪽 가면 안 된다. 망한다는 얘기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를 이렇게 서로 좀 심하게 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흙탕물에서 같이 놀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흙탕물의 구체적인 증거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몰래 밀었다. 이제 당시에 몰래 밀었다는 이른바 작당을 했다고 이렇게 폭로까지 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저격하고 나섰거든요.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가장 유력한 주자이기 때문에 이건 예. 주호영 원내대표 개인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다. 그리고 당내 중진들이 그 당시에 이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높을 때 통합 이야기를 계속 꺼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정권 교체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쓴소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또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중진들과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 설전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의 거취를 놓고 국민의힘과 또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 상징되는 이제는 제야 세력이 건전한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저 같은 진단이 틀렸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나 전당대회에서 보다 참신한 인물 그리고 탄핵의 진 빚이 없는 인물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 등장시킴으로 아니다 우리 혁신했다 우리만으로도 충분히 윤석열 총장을 잘 품을 수 있다 이런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또 위원장대로 지금은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지만 바깥에서 어떠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게 꼭 마냥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재보궐이라는 작은 승리 이후에 대선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보수 야권이 전열을 재정비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로 만나게 될 큰 흐름이지만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혁신 경쟁을 한다, 쇄신 경쟁을 한다. 그러한 파열음이 다소 거칠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런 건 마크롱 모델로 또 윤 전 총장을 또 부각시키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우리 힘 입장에서 우리 정치 풍토에서 현실감이 없는 얘기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그렇죠. 마크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당에 속했던 것도 아니고요. 장관 한 번 했었잖아요. 국회의원 했던 것도 아닌데 근데 밖에서 일단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된 다음에 다른 당을 다 이합집산 시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마 지금 제3지대라는 용어는 싫어하는 것 같은데 기존 정당 틀로는 안 된다라는 의사는 메시지는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주영 원내대표가 아마 당대표에 지금 유력해요. 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계속 호남 5.18에도 공들이고 기본소득도 넣고 이러면서 중도화를 많이 시도했거든요. 근데 다시 주영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도로 영남당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로는 안 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근데 저는 열려 있다고 봐요.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선택할지 문제지만 근데 마크롱은 그래도 어려서부터 정치를 했고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그걸 걸어왔거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그런 정치 경험은 없어요. 그런 걸 만들어갈 수 있을까? 결국은 아마 본인의 선택일 텐데 선택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선의 경쟁이라 그러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좀 정말 아싸리판으로 보이거든요. 조금 언어에 순화할 필요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드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런 어떤 친정을 향한 발언 수위는 계속 높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방금 전까지 같이 계시던 분이 비판하는 게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메시지 자체를 놓고 보면 크게 틀린 말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늘만 해도 국회 본회의에서 서병수 의원, 부산시장까지 하신 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그렇게까지 괴롭혀야 되냐. 국민 정서와 상당히 동떨어진 강경 보수화된 발언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적하고 우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지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면 중진들이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막말하지 마라, 노욕이다. 이런 발언으로 해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틀렸다는 게 증명이 안 됩니다. 본인들 스스로 더 젊어져야 되고 더 중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지적에 맞서서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행동으로 국민의힘이 혁신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또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 나이트 포커스 진행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 제가 모시던 김종필 총리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국민은 호랭이야. 평소 때는 끼니 때마다 밥 갖다 주는 사육사가 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반기는데 수 틀리면 그 자리에서 물어 죽여. 우리가 승리에 도취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정말 굉장히 엄중한 마음으로 옷깃을 다지고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네, 부총리님. 자, 우리 백신 얘기 좀 하십시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믿질 않습니다. 근데 믿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강요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 지금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현재 접종 속도라면은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데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평가도 있고 집단 면역 체계를 갖추는데 6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이런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게 되면요 국민이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4월 달까지 300만 명 그리고 상반기에 1,200만 명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른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러면 가고 있고요. 일본에서 지금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좀 계속 보세요. 아니요, 제가 정부에 가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부총리, 왜 이렇게 잘못된 뉴스를 갖다 전 국민이 보게 하고 계십니까?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자, 백신에 대해서 제가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제재해 주세요. 부총리, 들으세요. 왜 의원님. 자, 정진석 의원님,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네, 끝난 지 꽤 됐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현직 국무총리가 본인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국회 출석 의무조차 저버리고 퇴임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경제부총리가 직무대행한 적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모습이 국정의 무한 회피일 뿐입니다. 예, 제가 뭐 부총리가 그러면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 예, 부분? 의원님인데 제가 무한 회피를 동의하시냐고요? 제가 역량은 부족하지만은 이 포스터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지하철역에 전부 1번 있는 거 갖다 사진 찍어가지고 무슨 생각나냐고 여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지하철에 가던 지하철 출구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1번을 갖다 보여주고 1번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저한테 이게 의견을 자꾸만 물어보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르치시는 시간이 아니라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년 선거를 넘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났어. 공기업의 부채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을 해보니 정부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2006년 3조 5천억 원이던 부채 규모는 지난해 18조 원을 넘었고 연간 이자 부담도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차입금에 의존해 무리하게 벌였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실패한 탓이 큽니다. 자력 회생이 쉽지 않아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광물자원공사도 2016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재무구조를 애써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공기업과 무리한 정책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추정치가 존재하는 OECD 33개국 가운데 노르웨이를 빼고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부채가 많은 일본과의 격차도 컸습니다. 금융 공기업의 부채 비율 또한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처럼 공기업 부채가 많은 것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 보증에 힘입어 공기업들이 최상의 신용도로 채권을 손쉽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지난해 상반기 부채 비율이 250%를 넘고 차입금 의존도가 40%에 달했지만 무디스 기준 국제신용등급은 AA2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경우 10단계나 낮게 평가되면서 투기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다른 공기업들이 최종 신용 등급과 독자 신용 등급의 격차도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 지원 가능성 때문에 쉽사리 채권을 발행하고 자기 상환 능력하고 넘어선 범위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 부채가 확대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 부채를 원칙적으로 국가 보증 채무에 포함시키고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기업의 위험 수준을 평가해 보증 수수료를 부과하고 은행처럼 자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열어서 타이완 문제까지 거론하며 중국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자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미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국제무대 공개 연설에 나섰습니다. 중국 남부 하이난 섬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서 화상으로 개막 연설을 한 겁니다. 시 주석은 특정 국가가 규칙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要把平等相待互尊互信挺在前面
动者对他国意志气势干涉内政，不得人心。 중국 정부는 52년 만에 타이완 문제까지 언급한 일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과거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日本上世纪30年代发动的侵略战争，给亚洲国家，特别是中国人民，造成了深重的灾难。 중국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연일 방출 결정 중단을 요구하면서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는 기후변화 대응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중국이 최근 선진국 수준의 탄소 배출 감축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그나마 미중 사이에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꼽혀왔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커다란 입장 차이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인도의 한 영무원이 선로에 떨어진 아이를 열차가 들이닥치기 직전에 구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 뭄바이 인근 기차역에서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플랫폼을 걸어가다 발을 헛디뎌서 1m 아래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한 영무원이 급하게 달려와서 이렇게 아이를 안아 플랫폼 위로 올려놓은 뒤 자신도 빠져나왔고 불과 1초 뒤에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섰습니다. 미얀마 19세 소녀 차알신이 반군부 시위 도중 숨질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에 새겨진 모두 잘 될 거야라는 문구를 그대로 복제한 티셔츠가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쇼피에서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코너에서는 치알신이 군경의 총격을 피해 달아나던 마지막 모습을 배경사진으로 올려놓은 것도 있어서 네티즌들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위한 자막 수어 방송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 비중이 아직 크지 않죠. 앞으로는 AI가 음성을 듣고 실시간으로 자막이나 수어로 번역해 주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미디어를 접합니다. 뉴스는 물론 동영상 등 콘텐츠의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청각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음성 지원이나 자막, 수어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AI를 투입해보면 어떨까? 실시간으로 영상 속 음성을 자막으로 바꾸는 것이 1단계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개발 중인 이 기술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영상을 재생하면 AI가 알아듣고 바로 자막으로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먼저 여야 의원들은 재보궐선거 직전 터진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여기서 더 나아가 자막 정보를 토대로 아바타가 수어 통역을 해주는 2단계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수어 아바타는 좀 더 많은 학습을 통해 표정까지 살려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표정이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요. 동작이 조금 딱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음향 효과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외국어 콘텐츠를 우리말로 읽어주는 서비스도 구상 중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이 사회적 격차 해소에 활용을 해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간다. 이런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AI 학습량을 늘리고 추가 기술을 개발해 오는 2023년까지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제법 덥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 대전 10도, 광주 13도, 부산 13도로 아침에도 예년보다 쌀쌀함이 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8도, 대전 28도, 광주 27도까지 오르는 등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하며 6월 중순처럼 덥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속초 19도, 포항 21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영동과 충북, 영남과 전남 동부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Will you join in our crusade? Who will be strong and stand with me? Beyond the barricade, is there a world you long to see? Then join in the fight that will give you the right to be free. Do you hear the people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